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기조는 채무자에게 최대한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다라는 거를 이 보정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유익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 접수하면 어떤 보정이 나오는지 의정부 지방법원 보정을 실제로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정부 지방법원은 보정이 굉장히 양이 많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까다롭다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특징적으로 보시면 다른 법원들은 기본적으로 보정 공고 기한을 14일 아니면 21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이제 여유 있게 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보정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요약 보정서도 또 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일괄하여 내야 된다. 일부 보정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정의 양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일부 사무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그 기한 내에 처리를 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장 신청서를 내버리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사건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완성해서 제출하고 나머지는 다시 추후 제출하겠다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각하겠다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보정 공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채권자 목록을 누락된 경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해 놓고, 채권 확인을 위해 이런 자료들을 다시 제출했는지를 확인해 봐라 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급여 소득 관련해서도 소득 산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이런 필수 제출 목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모두 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 라는 일반적인 보정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특히나 보정마다 불성실하고 고의로 누락한 재산이 있다 판단 기각 사유가 됩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 기각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는 법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그다음에 금융거래 내역 이런 거 이제 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최근 채무나 금융거래 내역 소명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인 건데, 지금 채무자 금융자산에 대해서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거래인수 제출해라. 요거는 사건이 25년도에 진행된 사건이니까 최근 금융거래 내역 소명은 2년치를 살펴본다 라는 거를 이 보정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다만 그 금액은 100만 원이 기준이다. 금액 그 기준 자체는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는 보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거래 내역 24년 7월부터니까 2년치이고 100만 원 이상 소명해봐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 부분은 모든 법원 공통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안이고, 최근 5년 동안 주식 가상화폐 선물 투자 이런 경우들은 보통 대부분의 법원이 2년치를 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정부는 5년을 내라고 하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라. 그리고 특징적으로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투기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분의 1에 대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라. 사실 의정부가 이런 식의 보정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판례가 의미하는 바를 왜곡해서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바는 특유재산일지어도 감소방지 증식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여기 법원에서 예를 들고 있는 혼인기간을 오래 유지했다라는 건데, 혼인기간을 오래 유지했다라는 것만으로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혼 소송 절차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어떤 법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곡해하고 왜곡해서 채무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보정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상당히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불합리한 보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리인이 다퉈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등 매매했을 경우 그 매매한 대금의 사용처, 그 다음에 그 매매한 돈으로 개인 채무, 편파 변제, 과소비, 투자, 도박, 생활비 이런 부분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했는지를 살펴봐라 라는 것이고, 특히 채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최근 채무는 2년치를 법원이 직접
제시를 해주고 이에 대한 사용처를 또 일명요연하게 뭐 제출해라 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적인 건데 요 변제계획안 제10항과 관련한 사항, 변제계획안 10항은 기본적으로 조건부인가가 나올 때 이 10항에 대한 거를 체크하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보면 기타 사항에 해당 있음이라고 체크를 하고, 재산 목록을 제출할 의무,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 그 다음에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 의무, 채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자료를 제출하고, 수입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해라 라는 거고, 또 이직 등 신고 의무, 그다음에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소명해라. 그다음에 뭐 수입 상황 보고서, 월급을 산정하기 위해 수입 상황 보고서도 제출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조건부인가도 기본적으로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높은 소득이었는데 현저히 소득이 최근에 감소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다른 법원에서 조건부인가를 내리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직 신고 의무라든지 배우자에 대한 뭐 재산이나 소득 신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부과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이제 까다롭고 불합리한 조건부인가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같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의 첫 번째 케이스를 살펴봤고,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뭐 주민등록상 주거 형태, 그래서 주거 형태, 뭐 임대차 무상보주, 이런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들 한번 밝혀봐라. 그 다음에 뭐 소유 부동산이라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라 라는 보정이 나오고, 여기도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이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까 살펴봤던 조건부인가와 그 차이점을 한번 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안 10항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라 라고 하는데, 왜 조건부인가를 내렸는지 여기서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변제율이 원금 기준 30%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30%가 안 되면 조건부인가를 내리겠다라는 취지이고, 이거는 의정부지방법원만의 기조라기보다는 이 재판부에 한정해서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온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기타 사항 보면 재산 목록 제출 의무해서 매년 재산 목록을 제출해라라는 보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 의무해서 매년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 정수, 국민연금 관련 자료 내라. 아까 봤었던 조건부인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온다. 그리고 또 이직 등 신고 의무, 다른 법원 같은 경우는 이직 등 신고 의무가 안 붙어 나오는 경우도 상당한데, 의정부는 기본적으로 조건부인가가 붙으면 직장을 이직하거나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부인가가 나온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득 산정안 관련해서 이런 식의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소명할 수 있는 뭐 6개월치 기간의 급여 대장, 급여 명세서, 입금 내역, 그다음에 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서 뭐 소득을 다시 산정해봐라 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월평균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합계, 비과세 소득계에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과 갑근세 등 세금을 뺀 금액에서 개월수로 나누면 평균 금액이 나오니 요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계산 기준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보수 총계에서 마찬가지로 4대 보험료와 세금, 노조 회비를 빼고 개월수로 나눠서 산정해봐라. 이것도 참 웃기죠. 아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은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소득을 다 산정을 한 다음에 실제 급여 입금 자료로도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한 다음에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기조는 채무자에게 최대한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다라는 거를 이 보정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배우자 재산, 아까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근거로 대면서 청산가치 반영해라고 했는데, 뭐 이 보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배우자 재산 그냥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제 이런 식의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정들 같은 경우 배우자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거나 소명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보정은 이제 무조건 다투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몇몇 법원에서는 월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거나 일정 금액을 가용소득을 더 상향하도록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에 대해서는 이를 가용소득에 더하여 상향하라 라고 해서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월 변제금을 올리라 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정부지방법원은 다른 법원에서 법리에 맞지 않거나 안 좋은 보정 예시로 이제 들 수 있는 보정들 상당 부분을 보정 권고로 내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뭐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주식 통장에 금융거래에서 100만 원 이상 모든 입출금 내역 도표를 제출하되 잔고 및 사용처가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거나 이치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라는 식의 보정이 나온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보정으로 또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정 공고 양이 많다 보니까 기한을 기본적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라 라는 보정이 나오고, 요약 보정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일괄해서 보정하고 일부만 보정하면 기각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앞에 이제 내죠. 영업소득 산정과 관련해서 이분은 영업소득자이신데 결국에는 매출과 매입에 관한 부분, 현금, 신용카드 세금,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 세금, 인건비, 그래서 매출과 매입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월별로 정리를 해서 소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도 같이 다 제출해라. 그러니까 소득이 단순히 세금 신고된 내용만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금 신고 이외에도 관련 증빙 자료가 다 붓으로 첨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법원이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서 산정했을 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득 금액 계산에 대한 이런 자료들도 내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원들이 1년 거래 내역을 보는 반면 의정부는 2년을 보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25년도에 접수한 사건인데 23년도 7월부터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 그러니까 거래 내역은 2년치, 그리고 기준 금액은 100만 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1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을 2년치, 최근 2년치를 내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 관련해서는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라 라고 나와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이나 투자 관련 자료들, 기타 예금 자산 이런 자료들도 이제 필수적으로 거의 제출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채무도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청일로부터 2년 전을 최근 채무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이 보정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는 달리 어쨌든 조건부 인가가 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건부 인가에는 이제 소득 관련 사항, 재산 관련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장래 구성권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압류 재산 적립금에 대한 처리, 연대 보증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들이 누락되지는 않는지는 잘 체크해봐라 라는 정도니까 조건부 인가가 나온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보정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라. 일괄하여 제출하고 일부만 보정하면 기각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또 나오는 보정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 현 근무지에 취업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옵니다. 현 근무지에 대하여 취직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근무지의 주소 및 출장, 거래처 방문 등으로 근무지 외에서 업무를 하는지, 종전에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했는지, 한 달 평균 근무일수 및 하루 평균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급여를 책정한 기준,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낮게 책정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이를 고발할 수 있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뭐 법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들도 일종의 뭐 협박이나 경고식으로 보정공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의정부의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포털 사이트에 가입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사업자로부터 계좌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 관련 이제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받아서 제출하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엔 기본적으로 최근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위해서 위장 취업한 것이 아니냐, 소득도 속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조로 사건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짙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 특징적으로 아까 살펴봤던 보정의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은 2년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1년 반 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24년도부터 제출하라고 했고, 그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을 제출을 해라 라는 보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선물 투자, 출입국 증명은 보통 다른 법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의정부니까 5년 동안을 제출하도록 하라. 요게 이제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편파 변제나 과소비, 투기성 투자, 도박, 생활비, 뭐 이런 부분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매매한 금액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굉장히 보정이 빡빡하고 타이트하게 나온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변제기간이나 변제금을 올리라는 것도 사실 의정부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 보정인데, 모든 채권자 채무자의 형평성, 채무자의 채무 대부분이 최근 채무인 점, 배우자가 경제활동 가능한 연령인 점, 미성년 자녀의 부양 의무는 부모 공동의 의무인 점, 개인회생 신청이 신축생활 전제로 하여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점, 일반인의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월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점, 차후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얻게 되는 채무 면제와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감수하는 손해가 큰 점 고려하여 생계비 변제기간을 상당으로 하여 변제율, 가용소득을 상향해라. 사실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했으면 변제율이 어떻든 가용소득이 어쨌든 법의 기준을 위배하지 않았으면 그 자체로 충분한 건데, 뭐 이런 기준, 이거는 주관적으로 회생위원회 일방적인 기준일 뿐이죠. 근데 이런 기준들을 열거하면서 어쨌든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상당히 늘리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보정 스타일이고, 물론 다투면은 받아들여지기는 하나 굉장히 보복성 보정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사건 진행이 굉장히 이제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채무 채권번호 14번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찬가지 집어줬는데, 여기도 최근 채무는 최근 2년 동안의 채무를 최근 채무로 규정을 하고 그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라 라는 보정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채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명하라 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 차용금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금조한 거래관계 소명하는 금융거래자료 첨부하여 양식에 따라 대여금하고 이자 주고받은 사실을 정리해서 내라. 대여금, 원금이 들어왔고 그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으면 이거는 증여성 거래로 보겠다. 이거는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해라. 결국엔 채권자 목록 삭제해라.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금융기관하고는 달리 개인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모를 해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이제 허위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이런 관계를 소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채권에서 아예 삭제를 해라 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는 충분히 잘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아까 살펴봤던 것과 동일한 보정인데, 면책 절차 통해 채무자가 얻게 되는 면제와 채권자들 손해의 큰 점을 고려하여 변제기간 60개월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법이 정한 기준을 최저 변제액 제공의 원칙이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을 충족했다면 사실 변제기간은 36개월로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변제율이 낮으니 올려라 이런 류의 보정이 나오고, 이 부분은 사실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니 대리인 사무실에서 충분히 이런 류의 보정은 잘 다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기 기타 사항란 해당 있음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인가에 관한 사항이고, 재산 목록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했으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하고, 이직했으면 이직 신고를 해라 라고 해서 변제율이 낮거나 아니면 최근 취업을 했거나 최근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들은 뭐 조건부인가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타 법원 대비 굉장히 조건부인가 비율이 높은 법원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5개의 보정 사례를 통해서 사건을 접수하면 어떻게 보정이 나오는지 살펴봤는데, 개인회생 준비 중이시거나 개인회생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